23살의 어린 왕이었던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이전에 자신의 권력을 상징해주기 위한 첫 번째 장소로서 택했던 곳이 바로 이 아폴론 갤러리인데요. 자신의 왕권을 이 태양의 신성과 연관시켰던 곳이기도 하고요. 가장 유명한 리젠트라는 다이아몬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의 아파트입니다. 가득 진주가 박혀 있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는 티아라 역시나 이 방 끝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밤에 듣는 미술관 루브르 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은 저희가 사모트라케 니케상까지 보셨었죠. 오늘은 다양한 이 루브르의 궁전의 면모에 대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름다운 궁전의 일부분들을 저와 함께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모트라케 니케상을 앞에 두시고 왼쪽 편으로 가보시면 화려한 천장이 있는 방 앞으로 도착하시게 될 겁니다. 그 위쪽에는 갤러리 아폴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곳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의 신 아폴론의 이름을 딴 아폴론 갤러리입니다. 루브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한 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샤를 9세 때 테라스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뿌티트 갤러리라고 불렸던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1661년 이곳이 화재로 불타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어린 왕이었던 루이 14세가 이곳의 건축을 재건축하게 됩니다. 23살의 어린 왕이었던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이전에 자신의 권력을 상징해주기 위한 첫 번째 장소로서 택했던 곳이 바로 이 아폴론 갤러리인데요. 루이 14세는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명칭이 있죠. 태양왕 루이 14세. 루이 14세는 왜 태양왕이라고 불렸을까요? 어린 시절 5살의 나이에 왕에 등극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섭정과 그리고 재상과 귀족들의 힘에 억눌려 살게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권력을 이 온 우주를 밝게 비추는 태양의 모습을 선택하기 위해서 태양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실제로 루이 14세는 이런 자신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게 바로 무용이었습니다. 전문 무용수이기도 했던 이 루이 14세는요. 밤의 발레라는 무용에서 태양의 신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더더욱 이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태양의 상징을 가진 왕이라는 것을 보여줬었는데요. 루이 14세는 이런 이미지를 정말 잘 활용했던 왕입니다. 이 이미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용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상징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건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베르사유 궁전 그리고 이 루브르 안에 있는 아폴론 갤러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이전에 처음으로 자신의 왕권을 이 태양의 신성과 연관시켰던 곳이기도 하고요. 화려한 회화와 조각과 이런 금박의 아름다운 건축들이 합쳐진 어떻게 보면 최초의 전시실이기도 한 아폴론 갤러리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할 때 함께 했었던 건축가였던 르보와 장식을 담당했었던 르브렁이 함께 아폴론 갤러리를 건축하고 장식을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거울의 방의 모델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양쪽 벽에도 쭉 아름다운 초상화들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천장화가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고 다양한 조각들이 장식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조각들과 그림들을 잘 하나하나 뜯어보시면요. 유독 시간과 관련된 혹은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몇 개의 테마에서는 시간, 계절, 대륙과 같은 큰 테마들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들어가서 오른쪽, 왼쪽 편 위쪽을 보셨을 때 천장에 있는 조각상들이 잘 보시면 남성들이 이렇게 묶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각 대륙의 노예들을 상징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의 이 노예들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별자리를 이렇게 상징하는 도상학적인 모습이라든지 혹은 땅, 물, 그리고 세상의 테마들 이 상징하는 것들이 역시나 이 루이 14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상징하는 이 루이 14세가 온 우주를 호령하고 있다는 모습을 이 조각과 이 회화, 예술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 벽면에는 총 28개의 타피스트리로 예술가나 정치가들의 얼굴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11명의 건축가와 그리고 7명의 조각가, 5명의 화가, 정원사, 그리고 4명의 왕. 이 루브르와 특히 관련이 깊은 이 프랑스와 1세, 앙리 4세, 루이 14세를 포함한 이 왕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걸어가시다 보면 정중앙 위쪽 천장화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루이 14세가 르브랑과 르보에게 이 건축을 맡겼지만 두 사람은 또 동시에 베르사유 궁전까지 건축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아폴론 갤러리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예술가들이 함께 이곳에서 그림을 완성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 중앙 천장화가 바로 들라크루아라는 낭만파 화가의 손에 의해서 완성된 작품입니다. 역시나 아폴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폴론이 태어났을 때와 관련된 탄생설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중앙에는 아폴론이 태양의 전차를 타고 활을 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수많은 이런 인물들 사이로 검은 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신이었던 피톤을 죽이고 있는 아폴론의 모습인데요. 피톤은 그리스 신화에서 남쪽의 델포이 신전을 지배했던 아주 큰 뱀이었다고 합니다. 가이아가 혼자서 낳았던 아이였던 이 피톤은 새까만 독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피톤은 예언을 해주던 신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어머니였던 가이아가 피톤에게 너는 제우스의 아들에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 태어났던 쌍둥이 신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아폴론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신이자 그리고 예언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미 기존에 있던 이 예언의 신을 없애고 스스로 완벽한 예언의 신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지 4일 만에 이 어린아이였던 이 아폴론이 활과 화살을 들고 피톤을 쏴서 이제 죽였다고 하는데요. 천장화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기보단 건장한 이 어른의 아폴론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이 모습조차도 루이 14세가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켰던 이 아폴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루이 14세가 가장 먼저 자신의 작품들,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런 컬렉션을 전시하는 전시실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른 전시실과는 다르게 이 루이 14세 때 전시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따와서 중앙에 이 테이블로 아름답게 전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꼭 보셔야 되는 이런 컬렉션 중에 하나는요. 쭉 들어가 보시면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보석 컬렉션을 보셔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를 상징해주는 여러 가지 보석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유명한 작품이기도 한 리젠트라는 다이아몬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리젠트는요 인도에서 발견이 됐었고요. 인도에서 발견됐을 당시에 426캐럿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다이아몬드였다고 하고요. 세공 이후에 지금 현재에는 140캐럿으로 남아있는데 이 자체가 너무나도 투명한 가장 아름다운 투명한 색깔이다 라고 해서 최초의 물방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다이아몬드이기도 합니다. 1698년 인도에서 발견된 이후에 프랑스로 건너와서 루이 14세에게 제한이 되었었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그 제한을 거절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루이 15세 때 프랑스의 섭정이었던 필리프 도를레앙이 이 보석을 인수하게 되면서 이 보석의 이름이 미젠트, 섭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리젠트 다이아몬드는 루이 15세 대관식 왕관에도 장식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나폴레옹 1세의 검의 장식품으로 사용이 되었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나폴레옹 3세의 왕비였던 유제니의 티아라에도 장식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왕들의 상징으로서 사용되기도 했고요. 프랑스의 대혁명 이후에는 이태리로 자금을 위해서 잠깐 판매가 되었다가 다시금 프랑스 정부가 재구입해서 현재 루브르에 보관되어 있는 다이아몬드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롱한 리젠트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루이 15세 대관식에 쓰였던 왕관도 함께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아마 보시면 눈이 번쩍 뜨이는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이 마리 에밀리의 여왕의 티아라라든지 혹은 나폴레옹이 자신의 아내였던 마리 루이스에게
혼수로 가져갔었던 에메랄드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이런 보석 컬렉션도 함께 만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아폴론의 갤러리를 지나셔서요, 루브르에서 꼭 보셔야 되는 공간 중 하나인 나폴레옹의 아파트먼트로 향해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의 아파트는요, 리슐리에 관의 1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곳으로 가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조용하게 마치 산책하는 기분으로 이 귀족과 왕족의 저택을 산책하는 느낌으로 걸어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루브르 박물관은 박물관이기 이전에 궁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 정말 그 궁전의 역사들이 살아 숨쉬는 곳 중에 하나, 그 역사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폴레옹의 아파트입니다. 여기서의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외쳤었던, 저희가 잘 아시는 나폴레옹 1세가 아니라요, 그의 조카 나폴레옹 3세가 만들었던 공간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를 하기도 했었고요. 식사 장소라든지 유흥을 하기 위한 이런 무대 장치까지 만들어져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요. 스스로 황제로 즉위한 나폴레옹 3세가 자신이 원했던 이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위험 있는 이런 나폴레옹 3세의 양식을 잘 보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그때 당시에 장관이었던 아킬레 폴드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지어진 공간이었다고 하고요. 1861년에 지어졌던 이제 총 11개의 방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화려한 아파트입니다. 리셉션을 위한 금박과 벨벳 커튼과 그림과 라운지, 식당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곳은 이제 언제나 화려한 파티, 사교, 만찬, 그리고 가면무도회, 다양한 파티들이 열렸었던 상류 사회를 잘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들어가 보시면 그랜드 살롱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연회장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아마 첫 번째로 눈길을 뺏기는 곳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의 5m에 가까운 샹들리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80여 개의 조명으로 꾸며져 있는 이 샹들리에를 중심으로요, 천장화와 그리고 이 의자들로 가득 메워져 있는 이 연회장은요, 사실 무대로도 변신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총 250명이 수용이 가능한 무대 위에서 연극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악 공연들을 가능케 했었던 연회장이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극장 무대로 변형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보실 수 있는 초상화 중에 이 나폴레옹 3세의 초상화와 그리고 그와 마주보고 있는 나폴레옹의 왕비였던 유제니의 이 초상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유제니 초상화 안에서 유제니가 쓰고 있는 티아라, 가득 진주가 박혀 있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는 티아라 역시나 이 방 끝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편으로 쭉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나폴레옹 3세와 그리고 그의 장관들과 손님들이 사용을 했었던 식당도 보실 수가 있고요. 하늘에는 창문이 존재를 하지만 실내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이 천장화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사용되었던 은식기와 금식기들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오브제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5m에 육박하는 샹들리에와 함께 독특한 의자 하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3인용 의자, 이제 3명이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마치 바람개비 모양으로 3명이 굉장히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친구 의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벨벳의 아름다운 3인용 의자도 한번 보시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 3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1860년부터 1880년대 특히나 이 신흥 부르주아 계층들과 함께 아주 큰 성공을 거뒀었고요. 나폴레옹 3세는 역시나 자신의 권력을 다시금 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한 양식을 선택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나 제1제국이었던 그 시기에 프랑스의 화려함을 되찾아오면서 여기에 이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발전까지 함께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나폴레옹 아파트와 같이 나폴레옹 3세 양식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파리에 있는 오페라 갸르니에라는 곳인데요. 루브르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 가시면 이제 보실 수 있는 오페라 대로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오페라 갸르니에입니다.
갸르니에라는 건축가가 만들었던 이 오페라 갸르니에 같은 경우에는 유제니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양식이냐, 이게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로코코도 아니고 바로크도 아닌데 어떤 양식이냐라고 건축가에게 따져 묻자 이것은 바로 나폴레옹 3세 양식입니다 라고 아부를 떨었었다던 건물이기도 하고요. 웨딩 케이크 모양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는 이 건축 양식 역시나 이 나폴레옹 3세 때의 양식입니다. 오페라 갸르니에 방문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발레 공연이라든지 현재 오페라 공연을 하고 있는 이 오페라 갸르니에 공연을 꼭 보지 않으셔도 입장하셔서 아름다운 이 내부의 그 나폴레옹 3세의 장식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 혹시 베르사유 궁전까지 가시기 어렵거나 뭔가 화려한 프랑스의 건축 양식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나폴레옹 3세 아파트먼트 혹은 오페라 갸르니에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림이나 조각이 아니라 이 건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왕궁의 이런 아름다웠던 화려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걸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에 듣는 미술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루브르가 소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그림의 세상으로 떠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